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의 정영수 과장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대형은행 규제와 금융안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1시간 반, Q&A 포함하면 한 2시간 정도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경제교육실에서 여러분들 강의 준비 또는 미리 이제 내용을 조금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유인물이나 웹사이트에 이제 자료를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대략 오늘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또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 주제라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보통 가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한국은행 또는 또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 경제통계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강의 주제와 관련된 대영역은 이제 금융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융안정은 사실은 금융시장이나 경제통계, 제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지급결제보다도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은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전히 금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주제인 것만은 맞지만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거나 이해하시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이 금융안정은 규제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금융안정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상태이지만 이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 규제라는 것도 역시 상당히 미시적인 이론들이 리스크 관리 이론들이 적용되는 분야라서 특히 학교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상적으로는 접하시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규제라는 것은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책당국이나 감독당국과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이나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관심사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제 가게나 기업의 일부로서 경제 주체가 될 텐데요. 금융 안정이 달성됨으로써 나타나는 편익이 있을 것이고 또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이제 비용이 있을 텐데 결국 금융 안정이나 금융 불안정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나 소득에 또는 이제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 안정이 달성되거나 달성되지 못했을 때도 일반인 또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관련이 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배경 도입부. 다른 강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안정은 여전히 좀 손에 잡기 좀 쉽지 않은 주제임을 전제로 해서 도입 부분에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의 제목은 대형은행인데 용어가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결국은 상당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은행 감독 기준상의 용어는 대형은행이 아니고 시스템적 중요은행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파트로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정리 체계입니다. 역시 네 단어로 세 번째 목차가 설명이 돼 있죠. 나열이 돼 있지만 역시 일상적인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경과 두 번째 규제 체계를 저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세 번째도 역시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은행 또는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오늘의 주제는 금융 안정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강의 제목을 단어 형식으로 해서 대형은행 규제, 금융안정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나 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야를 형성하고 있는 기초 핵심 단어들 또는 기초 개념들로부터 접근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야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 대형은행 규제와 금융안정 이 강의 주제에서 각각의 단어를 별개로 한번 분리시켜 놓고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다라는 그 마음속의 목표를 가지면 오늘 강의가 조금 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교육 강의가 아주 예전에는 1시간 정도로 진행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1시간 반 또는 이제 Q&A까지 하면 2시간 정도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상당히 소중한 시간을 투입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으면 강의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강의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대형은행 규제의 배경과 목적, 아주 개념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은행, 즉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금융안정을 위해서 이런 은행들이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행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정리체계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정리체계 개념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아주 기본 개념인 금융안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아주 간단한 한 2분 15초 정도 짜리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금융위기가 아주 발발하고 약간 잦아들 무렵에 제작된 Too Big to Fail이라는 동영상인데요. 오늘의 주제를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아마 오늘 시간이 남으면 이 동영상을 Q&A 세션이 끝나고 한 번 더 플레이를 할 예정인데 지금 강의를 하기 전에 보신 느낌과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보신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어려움을 겪은 금융기관이 하나가 나옵니다. AIG. 사실은 보험사고 은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보험사건 은행기관 간에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이 가정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kay, here's how you explain it. Wall Street started bundling home loans together, mortgage-backed securities, and selling slices of those bundles to investors. And they were making big money. So they started pushing the lenders, saying, come on, we need more loans. The lenders had already given loans to borrowers with good credit, so they go bottom feeding. They lower their criteria. Before, you needed a credit score of 620 and a down payment of 20%. Now they'll settle for $500, no money down. And the buyer, the regular guy on the street, assumes that the experts know what they're doing. He's saying to himself, if the bank's willing to loan me money, I must be able to afford it. So he reaches for the American dream. He buys that house. The banks knew securities based on shitbag mortgages were risky. You'll work on shitbag. So to control their downside, the banks started buying a kind of insurance. If mortgages default, insurance company pays. Default swap. The banks insure their potential losses to move the risk off their books so they can invest more, make more money. Well, a lot of companies insured this stuff. One was dumb enough to take on an almost unbelievable amount of risk. AIG. And you'll work on dumb. And when they ask me why they did that? Fees. Hundreds of millions in fees. AIG figured the housing market would just keep going up. But then the unexpected happens. Housing prices go down. Poor bastard who bought his dream house. The teaser rate on his mortgage runs out. His payments go up.
he defaults. Mortgage-backed securities tank. AIG has to pay off the swaps. All of them. All over the world. At the same time. AIG can't pay. AIG goes under. Every bank they insure books massive losses on the same day. And then they all go under. It all comes down. The whole financial system? And what do I say when they ask me why it wasn't regulated? No one wanted to. We were making too much money. 어떠셨나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역사적 사실이 하기도 한데요.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은 베일아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미 역사상 베일아웃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제 기억은 1820억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한 20조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납세자의 이제 세금이 투입이 된 거죠. 여기서 본 것처럼 왜 규제를 안 했을까요? 원하지 않았기도 했고 규제 체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반성 또는 회고의 차원에서 국제 금융 규제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은행은 곧 시스템적 중요은행이라고 제가 아까 이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목차에서 지금 이 슬라이드 이후에는 대형은행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제 은행 규제 체계에서는 대형은행 대신에 시스템적 중요은행이라는 말을 쓰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국은 대형은행 또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어떤 은행들이냐 하면 그 은행이 도산하거나 부실화됐을 경우에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 또는 불안을 초래하게 되는 은행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저희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처음 접할 때 이 반대되는 개념을 대비시켜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이 반대는 뭘까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은행입니다. 그런 은행들은 이 정의에 비춰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은행은 도산하거나 부실화될 경우에도 금융 시스템의 기능에 별다른 충격을 미치지 않는 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중요한이라는 important라는 이제 형용사인데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 자금 중개 기능 또는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요. 사실 같은 의미이긴 한데 금융안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은행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 또는 불안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 잘못됐을 경우에 금융 시스템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그 은행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음 슬라이드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왜 대형은행 대신에 더 적절한 용어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인터넷 소스에서 이제 이 그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단어들 그림 주변부에 나와 있는 그물망 중심 부분 빨간색이나 아니면은 노란색, 연두색을 지칭하는 이 단어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다 그 글로벌 은행입니다. 뭐 HSBC, UBS, 스위스, 그다음에 미국계, 그다음에 프랑스계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은행들은 어떤 연결망의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결망이라는 거는 은행들 또는 금융기관 간의 거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보통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자금 잉여자인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취합해서 자금 부족 영역인 이제 또 가계기업 정부의 자금을 이렇게 중개를 해주고 그게 결국 국민경제, 실물경제에 이제 긍정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금융기법이 발달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간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시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아마 이런 금융기관 간 연계 정도가 좀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거래 상당히 굉장히 많고요. 저 바깥쪽에 있는 연두색은 연결은 돼 있긴 돼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는 더 연결 정도가 낮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빨간색 국제영업을 하는 은행과 저 연두색 국제영업을 하는 은행의 사이즈가 예를 들면 총 자산이 100억 달러라고 한다면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데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빨간색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 연두색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영향이 클까요? 당연히 빨간색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은행이 도산은해서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을 받아야 되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못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은행들도 부정적 영향이 전달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전원효과,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정적 영향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보통은 too interconnected to fail.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별 위험성을 탐지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바로 사이즈 기준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이 다른 은행들과 다른 또는 금융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냐, 이런 부분도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탐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슬라이드가 단어가 3개로 이렇게 연결이 되셨습니다. 대형은행, 규제, 금융안정.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각각의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이 단어의 관계가 뭘까라는 것이죠. 금융안정을 제고하고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은행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 세 단어의 연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규제라는 게 상당히 아주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 이론이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께서는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규제는 미시 건전성 규제와 거시 건전성 규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규제, 추가 규제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왜 추가 규제인지는 이제 곧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미시 건전성 규제의 그러니까 보호의 객체가 누구냐,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이 미시 건전성과 거시 건전성 규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시 건전성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예금과 대출 행위를 정상적으로 함으로써 건전성을 유지하고, 그 건전성을 결국에 가서는 해당 은행에 예금을 맡긴 예금자들이 자기가 예상한 바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미시 건전성 규제입니다. 그럼 미시 건전성 규제는 주로 자본을 부과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런 자본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느냐? 그것은 개별 은행, BS는 이제 대차대조 표현인데요. 어떤 은행이 예금과 그러니까 자산,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거는 자산 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예금을 받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역시 부채 부분에 기재가 되는데, A라는 은행이 B라는 은행보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위험한 자산에 대출을 한다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또는 부채 같은 경우도 아주 안정적인 만기가 긴 부채를 조달하지 않고 만기가 경우에 따라서 하루나 또 한 달인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는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는 해당 은행이 금융 불안 시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건 전선 규제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아니던 간에 다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근데 미시건 전선 규제는 그에 반해서 보호의 대상이 예금자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시적 목적으로 추가가 된 규제가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역시 여기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은행이 자산 또는 부채 조달 행위를 안정적으로 하냐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이 거시건전성은 어떠한 영업 행태를 보이는 은행들은 예금자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떠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거시건전성 규제는 개별 은행이나 예금자 보호보다는 전체로서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규제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안정의 개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결국은 금융 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은 자금 중개 기능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잉여자의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잘 모아서 투자 효율성이 높은 실물경제 부분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가 금융 시스템 안정 또는 금융 안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금융 시스템의 안정 자체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시스템 자체의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일부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규제 체계가 적정히 갖춰짐으로써 그런 충격을 적절히 흡수를 하면서 이런 자금 중개 기능이 이루어지는 상태. 근데 이 자금 중개 기능은 결국은 실물 경제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 안정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저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국민경제에서 실물 부분은 톱니바퀴고 금융은 윤활유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 안정 자체가 목적이라면 윤활유가 아주 좋은 상태라는 의미인데 사실 윤활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톱니바퀴가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 안정은 사실상 용어는 금융 섹터라는 말이 쉽게 연상되는 단어긴 하지만 실물 경제로의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위험성이라는 부분은 미시 리스크와 거시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거시 리스크입니다. 결국은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블 상황, 보통의 과거의 금융위기가 보여줬던 버블 상황을 연상시키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특정 자산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 같으면 해당 부분의 투자를 확대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는 은행의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을 받게 되죠. 근데 보통 이런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시중 경제 내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의 부도 확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돈을 잘 갚는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런 개인이나 기업들은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그 자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산 가격이라는 것이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항상 높은 가격이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출을 계속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차입자의 신용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차입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끝을 모를 정도로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버블이 끝나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금융 부분이 바로 아까 그런 영업 행태, 즉 수익성을 추가하다 보면 신용도가 좋으니까 무조건 대출을 해주고
담보가 좋으니까 또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수익성만 추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기 기관 자체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만 전체의 경제 주체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유사한 활동을 보이는 이런 버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속성적으로 금융 부분은 경기 승성이라는 그 리스크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버블이 발생함으로써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금융위기가 확산이 될 것이냐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냐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상대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금융기관 또는 은행 간 연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면 이 충격이 금방 확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바로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 즉 연계성이 높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리스크죠. 그럼 결국은 금융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이 상호 너무 많이 연결되는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AIG에 관한 그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의 기온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동영상이 끝났을 때 여쭤본 것처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은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그 정책 당국자들이 당시에 어리석거나 뭐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건 아니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미리 대비를 못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대형 금융기관을 원래의 경제 원칙에 따라 그냥 도산을 시키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아주 원하지는 않지만 세금을 투입해서 물론 경영진은 바뀌지만 이 중요한 금융기관이 영업행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손익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당연히 그 해당 금융기관을 살리는 경우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낮다는 판단이 있을 때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그런 은행들이 대부분 too big to fail,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금융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행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은행들은 이 자기네 영업 과정의 하나의 플랜에 이 공적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시나리오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은행들,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입 부분에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의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 과정에서 이런 정책 당국들은이나 이제 국제은행 감독 기구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반출을 하고 반성을 하게 돼서 결국은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은행이 받던 규제에 추가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합의하에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규제 체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입된 시기들이 2011년 또 2012년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린 정리 체계는 2011년 정도거든요. 상당히 최근에 도입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GSIB, DSLB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의 메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파트보다는 첫 번째 파트가 제 설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 있으면 이 두 번째 파트나 세 번째 파트를 이해하시는데 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문 기사입니다. 이거 용어를 지금 보시고 계신 용어는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해야 몇 개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기사에서 발췌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강좌를 들으러 오시기 전에 이 주제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 또는 금융시장, 금융규제 체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유인물에 보시면 이게 바로 시스템적 중요은행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제안을 드렸던 바와 같이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무엇이냐, 도산하거나 부실화될 경우에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은행들. 결국은 그런 은행들을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그런 은행들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14년 11월에 발표한 은행인데 결국은 이제 금융안정위원회 국제 감독 기준 제정기구 아주 유명한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즐위원회가 있는데 양 기관이 2011년부터 매년 11월에 시스템적 중요은행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명단인데요. 2014년 11월에 이것은 계산 하나씩 세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30개 은행입니다. 가장 많은 미국이 7개, 8개가 가장 많고요. 프랑스 4개, 영국 4개, 일본 3개, 중국도 3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견으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과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지금 전반부에 설명드린 부분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그 개념을 설명드릴 때 어떠한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은행들은 도산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이라고 여겨진 은행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선정 기준이 어떤지는 계속 보시겠는데 우리나라 은행이 어떠한 이유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체계가 도입된 배경을 설명하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종합적인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한 3번, 4번째 반복을 하는 건데 이렇게 흐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규제 체계가 없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보시면 어떤 금융 시스템에나 실물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3가지 충격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행이든 시스템적 중요은행이든 아무도 도산시키지 않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 충격은 저희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파급이 안 될 거거든요. 두 번째 유형의 충격은 아주 대형은행, 중요한 은행들은 도산을 하지 않았지만 중소은행들은 도산을 시킬 수 있는 충격입니다. 이거 역시 저희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그런 은행들이 도산을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 충격은 바로 파급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충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0개 은행 중에 개념적으로는 몇 개 은행들이 또는 한 개 은행만 도산을 하더라도 도산시킬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충격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금융기관의 연결망,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 행태, 해당 은행의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충격이 파급되는 것이죠. 그렇게 충격이 파급되면은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정의상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정책당국은 걱정을 하게 되죠. 아까 AIG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런 사전적인 규제체계가 없었을 때는 이 은행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도산시킬 것이냐 계산했는데 이 시기에는 살리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그래서 공적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그 은행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잘못된 그 가정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다른 은행들보다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산을 조금 안정적이지 않게 좀 공격적으로 운영했는데도 이러한 그 체인의 결과로서 나는 역시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은행들과 거래하는 그 실물 상대방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이든 간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라고 여겨지는 은행 A와 그렇지 않은 은행 B가 있을 때 A 은행은 채권을 발행했을 때 금리가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이 은행은 디폴트 확률이 낮을 거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왜? 정부가 항상 개입해 왔으니까.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100만 원짜리 은행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금리가 훨씬 더 싸게,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금리가 높게. 안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 간의 규모나 중요성이나 아니면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 하에서는 그 차이를 더 벌린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파트의 핵심 내용은 아까 30개 은행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냐입니다. 지금 이 표는 굉장히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여기 숫자들 가중치가 나오고 결국 개별 지표들은 어떤 그 명목 숫자들인데 결국은 대부분 하는 것이 여기선 더하기 하고 나누기 정도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는 그냥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국제 영업 활동하는 은행들을 시스템 중요도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 하에 줄을 세우기 위해서 일종의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점수 산정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표는 한 3번 정도 계속 보여드릴 텐데 이 표에서 처음에 주목하실 부분은 이 평가 부문입니다. 보시면 5개 평가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영업활동, 규모, 상호 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입니다. 바로 이 평가 부문, 결국은 국제은행 감독 기준을 세우는 정책당국 또는 주요국 정책당국,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5가지로 세웠기 때문에 대형은행이라는 그 말 대신에 시스템적 중요은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두 번째 항목인 규모로만 선정을 한다. 그러면 대형은행 자체가 시스템적 중요은행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당국자들이 상당히 논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은행 사이즈만 갖고는 이 은행이 도산했을 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 비교는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의 평가 부문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추가된 것들이 4개인데요. 상호 연계성이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규모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똑같은 자산 규모가 100억인 은행이 A은행은 실물 경제 주체하고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 높지 않은데 B은행은 똑같은 100억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은행이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도산했을 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런 결과로 상호 연계성이 추가된 거고요. 나머지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간 활동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선정 기준으로 들어간 것은 당연합니다. 왜?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서만 영업하는 은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규모가 똑같다면, 그 은행이 도산했을 때보다는 영업 범위가 상당히 국제적인 은행들이 도산했을 때 어느 시스템에, 글로벌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규모입니다. 규모는 여전히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은행 자체가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용어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큰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자금 중개 행위의 양이 기본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자들 또는 은행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은행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은행보다 훨씬 더 큰 은행이 도산했다. 그러면 그 불안 심리가 금융시장에 바로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도산한 은행은 은행인데 비은행과 거래한 사람들도 어떻게 되나요? 다 비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찾게 되거든요. 아마도 작은 은행, 이름도 모르는 작은 은행이 도산했다면 그건 한 뉴스거리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질은 아까 설명드린 2번 정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규모나 글로벌 영업활동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 부분 또는 다른 여타 금융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은행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규모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특정 부분의 특정 서비스 기능에서 역할을 하는 은행들인데요. 예를 들면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중소은행을 대신해서 지급결제를 대신해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또는 중요 영업 행태의 특성상 금융자산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보관해주는 은행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은행들, 그런 영업을 특화로 하고 국제적으로 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은행들이 만약에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순간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장애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잡성인데요. 이거는 오늘 강의의 세 번째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시스템적 중요은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뒤에 규제가 나올 텐데 부도 확률을 낮추는 게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정책은 부도가 안 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도가 만약에 안 된다면, 도산이 안 된다면 금융 시스템에 충격이 있을지 없을지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 이 은행들도 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은행이 실패를 해서 도산할 경우에 소위 말하면 정리 절차가 들어갈 때 원활하게 정책당국이 예상한 순서대로 정리가 되는 거와 아무런 준비가 없이 또는 준비가 됐더라도 거래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또는 주로 다루는 금융상품이 파생거래여서 줄 돈과 받을 돈, 채권자한테 줄 돈과 또는 내가 어디선가 받아야 될 돈 정리하기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은행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도산비용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비용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 복잡하다 안 하다라는 것도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개별 지표는 하나씩 설명은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표들은 전부 다 명목가치인데다가 실제로 은행 대조표에 계상되는 그 숫자들입니다. 보시면 글로벌 영업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냐? 은행을 봤더니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가 아닌 다른 나라 경기주체와 거래한 대출해준 금액이 많은 은행, 첫 번째. 또는 해당 지역 예금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보다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규모는 바젤3 레버리지 비율 총 익스포저라고 했지만 그냥 총자산 규모, 난외 항목을 포함한 총 자산의 명목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계성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떤 은행이 내가 다른 은행한테 빌려준 돈이 많으면 연계성이 높고요. 부채, 내가
다른 은행한테 돈을 많이 빌리면 당연히 연계성이 높아집니다. 증권 발행 규모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 채권을 발행했는데 상당 부분은 은행들 또는 비은행 기관이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이 인수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연계성이 높아집니다. 대체 가능성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굉장히 중요한 금융 서비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서비스 하냐면 다른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 보호예수나 지급결제 또는 채권이나 주식 인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투자은행들이 저런 것을 보통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은행이 은행 지주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은행들도 저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복잡성은 주로 상품의 복잡성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장외 파생 상품,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 레벨 3 자산. 레벨 3 자산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지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작동 안 해요.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어려운 자산.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대출 단기 매매나 매도 가능 자산은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뭐 유가증권에 관한 아주 복잡한 유가증권에 대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복잡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표를 이용해서 시스템적 중요은행, 그러니까 은행들의 중요도를 순서를 매기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점수를 계산한다는 얘기거든요.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적어드린 거는 아까 지표가 12개 정도의 지표인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12개의 지표를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중치는 다 똑같기 때문에 부문 점수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건 평균입니다. 예를 들면 부문 A에 지표가 2개 있다 그러면 두 개별 지표의 그 값을 그냥 2로 나누면 되는 거고 3개가 있는 경우는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개의 부문 점수가 이제 산출되게 되는데요. 그럼 그 5개의 산출된 부문 점수를 다시 5로 평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중치가 20%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 중요도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나누기를 이용하는 아주 간단한 셈법인데요. 지표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규모 지표가 하나였다. 그러면 결국은 후보은행은 이따가 Q&A 시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30개 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을 했지만 30개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후보은행이 전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개 은행이 있다. 그럼 100개 은행의 총 익스포저를 다 더합니다. 그게 분모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은행 A의 총 익스포저를 분자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비중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중 자체가 그냥 시스템적 중요도 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1보다 이하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금융 시스템의 은행이 하나라면 그 은행은 1값을 갖게 되거든요. 10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만을 곱했습니다. 만을 곱한 이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소수점으로 나오는 숫자보다는 그냥 정수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00점, 700점 이런 점수가 보기가 좋기 때문에 만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에 은행이 하나가 있다. 그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는 만점이 되겠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한 표입니다. 글로벌 영업활동 지표는 2개가 있는데 A 지표는 150이에요. 예를 들면 국경관 청구권이 150입니다. 근데 2만은 후보은행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다 더해봤더니 그 가치가 2만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150을 2만으로 나눈 다음에 만을 곱하면 점수가 75점이 되는 거죠. 근데 글로벌 영업활동은 지표가 2개이기 때문에 A, B가 각각의 점수가 75, 50점이지만 이것을 2로 나누면 영업활동의 지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규모도 마찬가지고 연계성도 3개. 연계성의 첫 번째 지표는 은행가 300인데 예를 들면 단위는 보통 유로를 쓰거든요. 글로벌 은행들이 자기 본점의 소재지의 이제 통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유로화로 전환을 하는데 300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후보은행을 다 더했더니 만이다. 그걸 다시 분자 분모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을 곱하면 300점.
그런데 연계성에는 3개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300점, 125점, 200점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해당 부분의 연계성에 이제 점수가 됩니다. 바로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죠. 어떤 은행의 각 부문 12개 지표의 점수를 계산했더니 75, 50, 250, 300 쭉 해서 400까지 나왔고 글로벌 영업 활동은 지표가 2개니까 2로 나눴고 규모는 그대로 왔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62.5, 250, 200.8, 208.3, 500, 391.6 해서 283점이 이 은행의 점수입니다. 근데 저희는 점수는 아는데 이 은행이 30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모르는 거죠. 저 4번의 대체 가능성이 산술적으로는 800점이 넘는데 왜 500이냐? 어떤 이유로 이 4번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캡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500점, 아무리 500점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 은행은 500점인, 그러니까 대체 가능성의 만점은 500점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규제를 실제적으로 발효를 하기 전에 봤더니 특정 은행이 대체 가능성 지표에서 다른 은행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온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대체 가능성 부분은 캡을 씌워서 500점으로 적용해 놨겠다라는 게 현재의 국제은행 감독 기준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비슷한 후보 은행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얘네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후보 은행들을 전부 다 아까 그 표에 의해서 점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그림입니다. 이게 한 75에서 80개 정도가 되는데요. 결국은 앞에 한 30개에서 잘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당연히 그 30개로 자른 근거가 뭡니까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과학적인 또는 통계적인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또 Q&A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의 리스크를 높이는 대형은행 규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그래서 그 규제 체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 누가 시스템적 중요은행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은행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3가지 핵심 개념 중에 2번째입니다. 그럼 규제입니다. 어떤 규제를 적용해야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아닌 은행들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BIS 자기자본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시스템적 중요은행도 기본적으로 은행이기 때문에 BIS 최저자기자본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 은행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자본 규제를 더 강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규제, 추가 자본 규제가 된 것이죠. 물론 바젤 3에서는 최저자기자본 규제의 그 양이 먼저 기존에 알려진 8%인데 약간 여전히 8%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변형되어 있는데 여전히 8%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은행들의 최저자기자본 규제가 8%라면 이 은행들은 1에서 2.5, 경우에 따라 3.5%를 더해서 자본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구간은 여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은행들을 그룹핑을 할 때 시스템적 중요은행이다, 아니다 2가지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여기서 추가 규제를 그냥 하나의 규제, 유니폼한 규제로만 적용했다 그러면 2%로 할 건지 아니면 1%로 할 건지 이렇게 정했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30개 설정된 시스템적 중요은행 자체도 시스템적 중요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은행이 도산했을 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30번째 은행이 도산했을 때보다는 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30번째 은행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만약에 이 바가 30번째까지 아주 비슷하게 했다 그러면 이 추가 자본 규제가 숫자가 하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30개 은행 중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제일 아래 구간 1%의 추가 자본만을 적용을 받고 그보다 조금 많은 수의 은행이 2구간 1.5%포인트 3구간은 좀 더 적고 4구간이 단 2개의 은행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추가 자본 규제의 원리에 대해서 또는 이제 자본 규제의 원리에 대해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한 것이라서 이제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그냥 간단한 거지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 규제를 왜 하냐? 보통 저희가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자본을 더 많이 갖도록 강제하면 이게 규제다.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로 저희가 보통 간주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거나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게 은행의 전형적인 대조표입니다. 자산은 당연히 은행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또는 유가증권 투자분이 있을 거고요. 자산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 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기 납입자본금, 내가 돈을 내서 주주가 돈을 내서 조달한 내 돈, 부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금자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은행들은 상당히 많은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수많은 대출자와 거래를 하는데 당연히 돈을 떼이는 사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한테 또는 기업한테 대출을 했는데 약속된 기간에 100명 또는 100개의 기업이 다 돈을 갚는다는 거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왼쪽 빗금, 이 빗금을 부실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은행에 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처리되는 부분.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자산이냐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자산 부분은 뭘로 메꿔야 되나요? 결국은 자본으로 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빗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AIG라는 커다란 금융기관이 도산할 정도로 금융불안 상황이 심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자산, 부실 자산이 이만큼 늘어나고 자본도 역시 이만큼 상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손실이 이 자본이 원래 갖고 있던 수준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니까 그게 바로 도산입니다. 도산. 그러면 이런 수시로 영업활동 과정 또는 금융 불안 상태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자본이 감당하게 되는데 부채보다, 왜냐하면 부채로 넘어가면 이게 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본 구조, 자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은행의 도산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본 규제의 원리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도산이 되는 거죠. 시스템적 중요 은행들은 이게 넘어가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을 조금 더 많이 쌓아라. 이게 바로 자본 규제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손실흡수력이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거는 일반은행, 그러니까 G-SIB이 아닌 일반은행과 G-SIB의 유동성 규제를 제외한 자본 규제를 비교한 것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보통주 자본, 기타 기본 자본, 보완 자본까지가 바로 바젤, BIS 자기자본 비율 8%.
그러니까 당연히 G10도 8%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경기대원 자본, 완충자본, 자본번영 완충자본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적용이 안 됐지만 또 다른 아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논의한다면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논의를 안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은행과 G10이 구분되지 않고 바로 규제를 똑같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G10 추가 자본, G10은 도산할 경우에 일반 은행들은 도산하면 채권자들한테만 영향을 이론적으로 채권자들한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G10은 도산하면은 금융 시스템, 더 나아가서 실무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추가 규제를 뭘로 하냐? 추가 자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추가 자본은 무슨 작동을 하냐? 은행이 도산하는 확률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과 금융안정과 규제의 관계는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은 도산할 경우에 금융시스템 또 나가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옛날에 없었던 추가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추가 규제는 유동성 규제도 있고 감독 강화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도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본 규제를 적용한다. 이게 오늘 강의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목차상으로는 파트 2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보험사 등 기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남아있지만 이미 느끼신 대로 적용 메커니즘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책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슬라이드를 제가 설명드릴까 하다가 바로 시간이 된 것 같아 이제 휴식 시간으로 넘어갔는데요. 이건 아주 별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자본 규제를 언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은행은 어떨까? 예를 들면 오늘 추가 자본 규제 2%를 적용을 하고 내일부터 그 의무를 준수해 주세요.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한테는 당연히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규제는 은행이 여전히 자금 중개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의 비용으로 작용되는 부분은 실물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시기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1%, 1.5%, 2% 이 규제 구간에 해당되는 은행들한테 그 1%, 1.5%, 2%를 한꺼번에 적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제 경과 기간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30개 은행의 추가 자본 규제는 2016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30개 은행이 내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다라고 아는 시기가 2014년 11월이었거든요. 그러면 2016년 1월 1일까지는 14개월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14개월 정도면 그 정도의 추가 자본은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25%, 50%, 75%, 100% 이거는 또 하나의 경과 규정인데요. 결국에 가서는 1% 자본이 적용되는 은행들이 실제 1%를 부과받는 때는 2019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1%에 적용되는 뱅크 오브 차이나는 2016년에는 0.25%만 적립을 하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뱅크 오브 차이나가 2017년, 18년, 19년에도 계속 G10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1%지만 2017년에는 0.5%포인트, 2018년에는 0.75, 2019년에 가서야 1%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반대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시스템적 중요 은행한테 적용되는 얘기인데 그럼 아닌 은행들은 뭐냐? 적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앞에 보통은 목차에 두 번째 파트의 목차에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그 다음에 제가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그 다음에 보험사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타 금기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처음에 그렇게 주제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비교해 나가는 게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왼쪽 결국은 공통된 단어는 SIB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근데 국제은행감독 기준에도 새로운 용어를 하나 쓰는데 레퍼런스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결국은 SIB라는 은행들이 분류가 될 때 S에 해당되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산했을 때 글로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숫자의 은행들이 G-SIB으로 선정이 됐고요. 근데 원래는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은행 감독, 건전성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 영업을 하는 활동, 즉 관심사는 글로벌 시스템의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이 G-SIB 규제 체계를 마무리할 때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때 국제은행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제정기구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주요국 당국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있을 수도 있겠다.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레퍼런스 시스템이 국내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있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은행들은 G-SIB은 아니지만 그 은행이 도산했을 경우에 해당 국가, 예를 들면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어느 나라든지 해당 국가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도 있지 않겠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국제 기준을 만드는 기구인데 굳이 개별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아까 강의 초반에 금융기관 간 연계성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호연계성이라는 개념은 개별 금융기관이 잘못됐을 때 거래관계를 타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충격이 전파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된 위험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금융위기 사례 또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에서도 밝혀진 바입니다. 그런 당위성 하에 그러면 G-SIB 규제 체계와 아주 비슷하게 D-SIB 규제 체계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결국은 개별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는 글로벌 시스템의 안정성의 제고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D-SIB 규제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제가 바로 설명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도산 또는 부실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 아까 G-SIB과 달라진 거는 첫 번째 항목은 글로벌이 국내로 바뀌었고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 아까 그 테이블이 있었죠. 30개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점수화해서 중요도를 구분한. 근데 D-SIB에서는 그게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가 아니라 국내 시스템적 중요도로 바뀌는 거고 G-SIB이 D-SIB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은행 감독 기준 또는 국제 건전성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재량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아까 같은 그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별로 다툼이 없이 특정 은행에 대한 규모나 상호연결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계산이 딱 나와서 이 은행은 1%의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국내 시스템적 주교은행을 선정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 국가의 금융안정 담당 정책기관이 해당국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는 방법은 알아서 정하라 하고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지를 준 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원칙 하에 소위 말하면 Principle Based Approach가 적용이 됐습니다. 국제은행 감독 기준은 Rule Based Approach, 아주 균일화된, 그러니까 국가 간 또는 은행 간 아주 공정한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업활동이라는 게 경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개별 국가의 시스템적 안정성은 사실은 국제적 비교 가능성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원칙만 적용된다면 개별국 정책당국이 어떤 은행을 어떤 방식으로 DC입을 선정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대표적인 원칙이라는 게 GCIP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지표를 쓸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GCIP과 비슷하게 규모, 상호관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그러니까 컴플렉서티 이런 부분을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이 글로벌 영업활동은 적용할 수가 없죠. 글로벌 영업활동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는 데만 필요한 개념이지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한테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4개에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국, 당신네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해당국 은행들의 영업적 특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게 있다면 반영해라. 그래서 국별 특수 요인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 베이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6월에 DCIP 선정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를 들면 호주나 캐나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국내 시스템적 중요도 계산 방식 채택한지 보면 규모, 상호관계, 대체 가능성, 복잡성, 국별 특수 요인을 5개를 다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규모, 상호관계성만 적용한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규모, 상호관계성, 대체 가능성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제 감독 기준 제정 기구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중은행 18개 또는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은행은 DCIP으로 적용이 돼서 내년부터 추가 자본 규제가 적용이 될 텐데 그 은행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DCIP하고 아주 유사하게 이런 산정 방식을 6월 4일 날 감독기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든 1, 2, 3 정도만 반영하거나 1, 2만 반영한 나라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규모, 상호관계, 대체 가능성, 복잡성까지 아주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국내 특수 요인으로 외화부채와 가계대출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DCIP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다루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DCIP으로 선정될 가능성 또는 적어도 DCIP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외화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업활동 특성상 외화자금을 조달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은행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점수가 이런 요인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높으면 당연히 높지만 왜 이런 제표를 선택했는지도 중요한데요.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계대출이 별 문제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당국들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실물경제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계대출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거나 또는
차입자들의 여력에 비해서 또는 소득에 비해서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외화부채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경험상 금융위기가 한국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실자산에서 일어난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외환 부분을 통해서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외화 차입이 좀 많은 은행들은 도산할 확률도 좀 높고, 도산했을 때 국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게 반영된 겁니다. 나머지 개별 지표 4개의 부문의 지표들이 있는데 똑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G-SIB과 일반은행의 자본 규제를 비교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어떤 은행이 G-SIB이면서 D-SIB일 수가 있고, G-SIB은 아닌데 D-SIB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은 어떤 의문을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은행이 G-SIB에도 해당되고 D-SIB에도 해당이 돼서 추가 자본을 2% 또는 D-SIB 규제는 2.5가 적용됐다. 그러면 4.5를 적용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둘 중에 큰 자본 규제를 적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이 맥스의 함수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D-SIB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G-SIB 규제 체계를 제가 설명을 들었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D-SIB은 상당히 간단하게 끝났고요. 두 번째 파트의 세 번째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바로 AIG 케이스거든요.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80% 정도, 자금중개 활동의 80% 정도가 은행 부분이지만, 나머지 20%도 적은 숫자는 아닐 뿐더러 글로벌 금융시장을 봤을 때는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가 있겠죠. 똑같은 이론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 금융기관이 은행은 아닐지라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산했을 경우에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은행만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동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AIG는 은행이 아니고 보험사였어요. 2014년 글로벌 시스템적, 그러니까 GSI 또는 GC 또는 S를 붙인 siz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로벌, 글로벌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 G-SIB, 그러니까 은행과 달리 이 G-SIB는 2013년부터 선정이 됐고요. 2014년에 11월에 선정된 국제보험사들입니다. 상당히 숫자는 은행보다는 적죠. 보시면 당연히 역시 글로벌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중국 정도만 선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G-SIB 할 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굳이 이런 대차 대조표 지표나 상당히 그러니까 지표기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유일한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거나 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가 같이 시장 정보를 이용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모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정책 당국자들이 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들 때 그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렇게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지표를 이용한 방법을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가 안정적이고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건데 은행에 대한 규제 체계가 먼저 마련이 되다 보니까 논리는 똑같은 논리거든요. 시스템적 중요한 금융기관의 규제 체계는 똑같기 때문에 보험사도 비슷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평가 부분을 보시면 은행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평가 부분의 가중치가 똑같거든요. 근데 보험사는 연계성과 비전통적 보험, 비보험 활동의 가중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냐면 원래 보험사는 개념적으로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도산을 하더라도 금융위기를 초래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의 리스크는 보통 만기 불일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신용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영업 자금을 단기로 조달해서 차익자인 기업이나 가게에 장기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 그러니까 미스매치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됩니다. 근데 보험을 한번 보세요. 보험업은. 그러니까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이 전통적 보험업은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거꾸로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산은 굉장히 짧아요. 프리미엄, 보험료 수입은 굉장히 수시로 일어나고 실제로 보험사고가 나서 지급해야 될 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치 리스크가 은행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리스크가 낮다고 봤는데 근데 아까 AIG는 왜 그런 상황을 처해졌나요? AIG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파생상품 조달, CDS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보험업도 원래 의미의 보호법만 영위하는 회사, 보험사들은 이런 추가 규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선진국 보험사들 중에 보험업을 하면서 여유 있는 자금을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또는 자금 대여나 RP 거래나 파생 거래를 할 유인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융시스템이 갑자기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질 때는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험사들만큼은 따로 추가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는 선정까지는 됐는데 아직 규제를 어떤 걸 적용할지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 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사라고 여겨지는 은행들은 계속 발표가 되겠지만 이 슬라이드는 되겠지만 실제로 어떤 규제가 적용될지는 아직 금년 말까지 확정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도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손실입 수력이 높아야 되는데 보험업도 마찬가지로 은행업과 비슷하게 손실입수를 위한 그 자본 개념이 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험사 등, 그러니까 보험사 말고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시스템적 중요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체계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신전문회사, 신용카드사, 증권회사, 펀드, 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이죠. 이 설명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운용 규모가 엄청나게 큰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가 자산운용을 잘못해갖고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났는데 만약에 투자자들한테만 손해가 가겠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펀드나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이 펀드가 채권자한테, 투자자한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부실화돼서 청산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 펀드의 부실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파급 영향이 다른 부분에도 미쳤다. 근데 파급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예는 뭘까요? 지난 금융위기 때 MMF를 보시면 MMF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직 MMF를 사용하지 대부분 않으시겠지만 단기자금을 보통예금 대신에 MMF에 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들은 보통예금, 그러니까 예금과 MMF를 별로
구분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거의 MMF가 사고가 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수익률은 없고 MMF로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은행보다 MMF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MMF는 웬만한 은행들보다 운용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다가 그 MMF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MMF는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데 수익률을 내야 되니까 그 자산들이라는 게 결국 유가증권인데 은행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은행 부분은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MMF 영역에서 부실이 발생해서 청산이 이루어지면 그 MMF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을 다 팔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 경로를 통해서 은행들한테 은행 부분으로 위기가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험사나 은행이 아니지만 기타 금융기관 또는 그림자 금융 엔터티라고 하죠. 그 영역에 속한 회사나 기구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험사보다도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지금 이거는 잘 보시면 이게 선정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선정기준이 아니고 선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선정기준이 이제 마련될 텐데 그 선정기준의 대상이 되는 그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계산하는 그 후보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넘어야 된다. 근데 이 기준은 딱 보시면 뭔가요? 규모 기준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은행의 대형이 전혀 의미는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 규모가 넘는 보험사, 은행, 금융기관 중에 그 금융기관들을 모아놓고 그 작업이, 그러니까 후보은행, 후보기관을 모아놓은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보험사, 펀드를 정하는데 이 기타 금융기관은 후보기관이 되기 위한 기준만 마련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테이크어웨이스,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적 중요은행 또는 보험사의 선정 방식만큼의 목표 수준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리 체계가 뭐냐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란 말도 되게 일상적인 용어인데 사실 여기서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레졸루션 그리고 리졸브에서 온 거로 이해가 되는데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규제 체계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상단부의 그림은 CF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보험사, 은행, 기타 기관을 다 망라한 표현입니다.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CF라고 하기도 하고 SIFI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IB 또는 GSI, 그다음에 Non-Bank, Non-Insurer를 다 합쳐서 할 때는 이제 CF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마불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해서 베일아웃을 한다. 그래서 아랫부분의 위쪽으로 도덕적 해이 부분, 베일아웃을, 그러니까 아무 책임이 없는 납세자의 머니가 그러니까 납세자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규제를 한다. 추가 규제라는 것은 손실흡수력을 높이는 거다. 손실흡수력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 왜? 도산 확률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최소한 부채가 자산을 넘기는 시간을 줄여준다. 도산 가능성이 축소된다. 자,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추가 자본 규제만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가 자본 수준을 엄청나게 높이면 됩니다. 자산의 50%, 자산의 90%. 도산 안 되겠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자금 중개 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되겠죠. 자본을 그렇게 홀드하고 있을 정도면은 금융 소비자들한테 또는 투자
건전한 투자 기회가 있는 가게나 기업 정부에 자금이 안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50%, 70%. 근데 미시적 건전성 목적, 실물 경제나 금융 시스템, 넓은 의미의 금융 시스템은 잘 모르겠고 나는 금융기관만 도산이 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거시건전성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시스템 최종 목표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 규제를 그렇게 올려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산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시스템적 중요은행도 또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도 도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정리책. 근데 도산을 하긴 하는데 아까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에서 저희가 우려한 게 뭐죠? 도산을 했는데 얘가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막 미치는 거죠. 지금은 도산을 시키는데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도산시키겠다고 하는 게 정리체계입니다.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는 한 5분 정도만 예시로 말씀드릴 거고 2번 슬라이드, 요 슬라이드하고 요 슬라이드가 이 정리체계의 핵심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자, CP는 아까 참고로 상식적인 용어로 이제 말씀드렸고 은행이든 보험사든 계속적인 기업으로 영업 활동이 이제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겁니다. 이제 CP 규제가 도입이 되면 계속 매저를 하는 거거든요. 추가 규제도 하고 감독도 막 했는데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계속 살 수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면서 자금 공급 기능을 해서 유지하려고 하게 하고 싶은데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경우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을 우려해서 이제 세금을 투입했는데 지금 역시 세금을 투입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금융기관이 잘못은 했지만 얘를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경영진은 바뀔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가교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채 사이즈를 좀 정리를 해서 뭐 은행이나 보험사의 부실화된 보험사의 그 영역은 축소됐지만 이걸 누구한테 팔 수 있다든지 또는 이 금융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변부 부분은 다 해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만큼 남겨놓고 하면 충격이 덜 하겠다. 방법은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미리 마련해 놓는다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또는 보험사 또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별로 걱정이 안 되겠다. 그 방어적인 체계가 이 정리 체계입니다. 큰 목적은 두 개입니다. 절대적으로 또 아까 시스템적 중요은행 사전적인 규제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는 안 되고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도덕적 해이도 발생 안 시키고 충격도 완화시켰지만 이왕이면 핵심 기능을 유지하자. 정리체계 핵심입니다. 이 네 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죠. 질서 있는 CP 정리가 이 네 개를 다 아우르는 거고요. 핵심 기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망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책임이 없는 금융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돈을 쓰면 안 된다. 국제공조체계는 정리체계가 되게 힘듭니다. 지금 이게 정리의 대상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행 그룹이나 보험 그룹이면은 이 정도까지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정리체계가 이렇게 정교해야 되는 이유는 다국적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점은 미국에 있고 자회사단은 영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결국은 각각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지만 어차피 지배구조가 본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은행그룹, 보험그룹이 도산했냐 안 했냐는 거는 전부 다 모든 자회사 본점의 자산과 부채를 항상 매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분기당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 은행그룹이나 보험그룹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산했다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채가 초과했냐는 게 거기 때문에 도산시키는 것까지는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채권자들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점에 있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채권자들하고 일본의 자회사가 진출해 있는 일본인 자회사들,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특히 현대사에서 현대 문명사에서는 개별국의 법 체계는 다 존중하도록 돼 있어요. 더더욱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정리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다 다국적 은행이거든요. 정리체계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리체계는 1, 2, 3번이 큰 줄거리로 진행돼 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리체계 구축은 두 번째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국적 은행들이기 때문에 본국과 진출국, 자회사가 나가 있는 나라가 진출국이라고 하거든요. 당국은 감독 또는 정리당국 간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정리 가능성은 미리 사전적으로 복잡한 행위들은 다 정리를 하고 이 은행이 이 보험사가 내일 한 달 뒤에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밟으면 절차를 밟으면 되겠다. 이걸 평가를 할 때 은행 A는 은행 B보다 정리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용이하겠다. 이런 걸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평가한다는 자체가 정리 가능성, 정리에 이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회생 및 정리 계획은 좀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RRP라고 하는데요. 회생 계획은 은행이 하는 겁니다. 은행이 당국이 물론 공고를 하는 거죠. 내가 영업을 맨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유동성 위기나 자본 부족분 위기를 가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고 유동성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이렇게 회생 계획을 다큐멘테이션 문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고 있고 외부에 공개도 해야 돼요. 정리 계획은 레저루션 플랜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당국이 하는 거거든요. 은행이 회생 계획도 마련했고 그거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당국이 준비한 정리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또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국적 은행 정리 조치, 그러니까 본점 당국이 적용한 조치를 진출국 당국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인정 못해. 그러는 순간 정리는 안 일어납니다. 사전적으로는 이 본국 진출국 감독 당국 간 정보 교환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절차가 잘 마련되겠죠. 세 번째 줄거리는 아까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부도 확률을 낮추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글로벌 시스템에서도 은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체계도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보험사 같은 기타 금융기관도 정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죠. 특히 AIG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금융인프라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생거래의 위험성이 지난 금융위기 때 너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은행 또는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파생거래를 하지 말고 어떤 중앙 청산소,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하도록 하면 네팅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다자간 거래를 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된 그 계약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중간에 누가 한 명이 껴서 그거를 줄 건 주고 발 건 받고 하면 그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그 위험에 노출된 자산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그런 중앙 청산소 자체도 위험을 대신해서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역시 그 청산소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청산소가 실패했을 때도 대비하자는 게 인프라에 대한 정리체계 마련입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정리체계 그러니까 상당히 초창기에 국제 감독기구 기준 재정기구들이 답은 먼저 얘기해놓지 않고 정리체계를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리체계가 효과적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원칙을 충족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이 이러이러한 정리체계 속성을 갖춘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정리체계가 잘 마련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향후 추진과제는 국가 간 상호 인정 체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정리 가능성 평가는 아마 개별 금융기관, 그러니까 G-SIB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될 것 같습니다. 정리 가능성 중에 또 중요한 개념이 손실 흡수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베일인이 베일아웃의 오타가 아닙니다. 베일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 베일아웃은 금융기관이 도산했을 때 전혀 상관없는 정부 세금으로, 그러니까 납세자의 세금으로 살리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는 건데, 베일인은 뭐냐면 채권자들이 돈을 먼저 손해를 바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과거 금융위기 때 손실 흡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주식도 있었지만 후순위채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후순위채가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완전히 베일아웃을 안 하고 완전히 도산시키면 후순위채 보유자도 당연히 손실을 보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어떤 금융기관을 베일아웃을 해버리면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그거를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산을 전제로 하고 이제 감독당국들이 이제 정리 체계를 마련했는데 핵심 기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아까 같은 그 밸런스시 자산하고 부채, 그러니까 부채가 이미 넘었죠. 가장 좋은 거는 부채 부분을 줄이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가장 망한 금융기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본은 조달할 수가 없어요. 망했으니까 주식 발행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의 상당 부분 구성인 채권자들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그게 바로 베일입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위기는 채권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보고 도덕적 해이를 강화시킨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산이, 그러니까 정리 체계가 도입이 돼서 중요한 은행을 도산시켜야 된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먼저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 상당히 페어하죠. 전에는 채권자들은 바로 건너뛰고 평상시에 높은 수익률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걱정이 돼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면 경영진은 바뀌었어요. 주식은 다 상가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순위채 보유자는 살아났거든요. 지금은 채권자들까지 미리 손실을 봐라. 그 다음에 개입을 하든 안 하든 생각할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이 규제 자본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을 발행할 때도 거기다가 이걸 쓰라는 거죠. 채권자가 수익률은 몇 %다, 만기는 언제다, 플러스 이 금융기관이 망하면 나 돈 안 받을게요라는 거를 알고 이 채권을 투자하라. 그런 계정입니다. Okay, here's how you explain it. Wall Street started bundling home loans together, mortgage-backed securities, and selling slices of those bundles to investors. And they were making big money. So they started pushing the lenders, saying, come on, we need more loans. The lenders had already given loans to borrowers with good credit, so they go bottom feeding. They lower their criteria. Before, you needed a credit score of 620 and a down payment of 20%. Now they'll settle for $500, no money down. And the buyer, the regular guy on the street, assumes that the experts know what they're doing. He's saying to himself, if the bank's willing to loan me money, I must be able to afford it. So he reaches for the American dream. He buys that house. The banks knew securities based on shitbag mortgages were risky. You'll work on shitbag. So to control their downside, the banks started buying a kind of insurance. If mortgages default, insurance company pays. Default swap. The banks insure their potential losses to move the risk off their books so they can invest more, make more money. Well, a lot of companies insured this stuff. One was dumb enough to take on an almost unbelievable amount of risk. AIG. And you'll work on dumb. And when they ask me why they did that?
Fees. Hundreds of millions in fees. AIG figured the housing market would just keep going up, but then the unexpected happens. Housing prices go down. Poor bastard who bought his dream house. The teaser rate on his mortgage runs out. His payments go up. He defaults. Mortgage-backed securities tank. AIG has to pay off the swaps. All of them. All over the world. At the same time. AIG can't pay. AIG goes under. Every bank they insure books massive losses on the same day. And then they all go under. It all comes down. The whole financial system? And what do I say when they ask me why it wasn't regulated? No one wanted to. We were making too much money. 예, 감사합니다.